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4차례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심화로 11월 전국 주택 전세값은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76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을 위한 집값 안정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부동산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권대중 교수, 장용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24번의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4번의 정책 중에서 15번 정도 정책이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원인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규제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이나 또 매매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잔재하지 않나. 특히 비수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거래 건수는 규제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이분들은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미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뭐 그때가 이제 보유하시는 분이 종부세를 내년 내는 거니까 네. 또 양도세도 중과가 더 됩니다. 10%가.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좀 계획은 많이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중에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임대차법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테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얘기고요. 무주택자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과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근데 올해 보면은 30대, 40대가 이 주택 시장을 거의 뭐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끌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 비롯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어서 좀 굉장히 서로 각기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길 기대했지만 그것만큼은 시장에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라든지 거래세가 중과되는 것이 결국은 퇴로를 막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개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등록이 했다면 2018년, 2019년도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 물량은 있는데 발목이 잡혀서 시장에서 사라진 물건입니다. 여기에 유동성 자금도 많고 특히 이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보유세나 또는 양도세나 중과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은 뭐 그거라고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또 지난 7월 30일 날 정부가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이 청권제. 이 계약갱이 청권제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 보유세를 또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다 보니까 소득은 한정돼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가격이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 결국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따라 올라갑니다. 심지어 강북에서는 또 월세 400만 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전세, 월세, 매매 시장 흐름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시죠. 강북권에 최근에 뭐 월세 400만 원 낸다. 이게 사실은 무슨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이제 전가한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아무리 부과하려고 해도 전가를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네. 400만 원 월세 내세요 해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구하니까. 네. 그만큼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제는 또 다른 풍선을 양성하는데 이 풍선도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점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뻗어나는 풍선이 있고요. 네. 가시 풍선이 강남권으로 들어오는 풍선이 있고 그래서 이 풍선이 강북권의 월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셋값이 지금은 또 결국은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선 효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이 없이 가는데 최근에는 김포시,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가 다시 또 규제적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또 1억씩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어떤 이런 현상은 과거에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어떤 실거주자들이 풍선 효과를 넘어서서 정말 투기꾼들, 방송에서는 뭐 예전부터 뉴스에서는 투기꾼도 네네. 있긴 하지만 진정한 투기꾼이 요즘에 활개를 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밖에 없다. 뭐 그렇다면은 지금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당장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월세를 대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이나 장기 월세 전세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 정부가 특히 임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빨리 늘려서 주택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인이 이걸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네. 이거 말고도 세입자에게 또 하나 혜택을 준다면 월세 낸 거를 세액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해 주는 건 다시 또 일부 돌려받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도입한다면 월세가 올라가도 세입자가 덜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심한 전세난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정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피스와 상가,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화면들 보셨죠? 네, 네. 네네. 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은 그 어제 변창흠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 2인 가구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상업용 빌딩이나 또는 그 호텔 또는 모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사연은 과연 1, 2인 가구가 과연 그걸 원하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도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2만 7천 가구가 2만 가구 좀 넘지만은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심지의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결국엔 역세권 개발을 고밀로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주택 공급에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집이 모자라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여전히 공간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슬럼화된 지역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한 정비 사업과 상업이나 또는 그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개발 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반대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좀 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공공 재건축, 요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공공 재개발을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자 이제 그 다음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공공 재개발은 아직까지는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 단지를 선정을 이제 곧 할 텐데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뭐 흑소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입지 좋은 쪽의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듯한데 재건축은 좀 다르죠, 상황이. 재건축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조금 더 재개발보다는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수익만 가지고 움직이는 조합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그만큼 주거의 쾌재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이나 뭐 이런 주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정말 조합원들에게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진행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호응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새 후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내정자께서 네. LH 사장을 하셨고 그 전에 SH 사장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뭐 줄곧 주장을 했던 부분이 네.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토지를 소유권을 주지 않고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대신에 싸게 분양을 하겠다. 건축물 소유권을 주고 토지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년 사용권에서 10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사실상 토지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게끔 사실상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 바뀐 임대차법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오랫동안 했던 거 뭐 양도세 중과해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서 못 팔겠다는 거 어쨌든 테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에 더 공급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예정했던 것보다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창흠 내정자가 교수 시절에 주로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강조했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도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사이에 김현미 장관보다 다르게 문제가 되는 건 좀 손질할 거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아마 역점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 네. 확대. 임대주택이 많이 확충이 된다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화 전체에 도움을 좀 주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쨌든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남아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은 그런 대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분양주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부동산이 거래되는데 네.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매매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을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침체기를 맞을 것인지 내가 보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그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매매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서울만 51만 가구입니다. 그 4년, 8년 중에 4년이 끝나는 기간이 2023년도쯤 됩니다. 그때까지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요. 이 매매 시장이 어려워지면 전월세 시장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금은 비수기지만 성수기가 돌아온다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내후년 2022년에 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내년에 종부세 많이 냅니다 해서 지금 이미 계획을 잡으신 분이 있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네. 분들도 네.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한번 받고 네. 한번 충격을 받으시고 또 양도세 문제나 이런 걸 실감을 하게 되면 네. 내후년에는 굉장히 아마 좀 요동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제가 해봅니다. 24차례나 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